이쁘긴 이쁜데 돌아서면 기억에 남지 않는 애. 뚜렷하게 뭔가 특징이 있어서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안 그래서 된다는 거네요. 북한 애들 이제 공연하거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얘도 얘 같고 쟤도 쟤 같고. 그냥 걔가 어떤 애야, 어떻게 생겼어 하면 그냥 눈도 떠갖고 눈이 뭐 얼굴이 동그랗고 뭐 이런 애. 그럼 그런 애는 수두룩한데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다 개성 있게 생겼거나 이런 여성들은 안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 같이 무용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가까이에서 그들이 사생활을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보는 지인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쁨조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뭐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쁨조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와전된 거고 어떤 분들이 이제 좀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다음 중앙당 옥과라고 해서 도당 옥과, 중앙당 옥과 이렇게 해서 도당 옥과는 중앙당에서 그 옥과에서부터 지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당 옥과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모든 학교까지 찾아다니면서 옥과에 적합한 인물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기쁨조라는 게 초창기 만들어질 때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인 거로 개그 잘하는 사람, 뭐 요술 잘하는 사람, 뭐 이게 악기를 뭐 잘 다루거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로 해서 김일성이 말하자면 피로를 나라에 위해서 피로를 좀 풀어드린다라고 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랬던 게 기쁨조고 그 뒤에 이들도 기쁨조라는 말을 만들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옥과라는 명칭으로 해서 거둬들여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예술학원에 1년에 한두 번씩 각 지방에서 이제 옥과로 선정된 애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보듯이 해서 거기서 이제 중앙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이러면 옥과에서 이제 이게 선정된 애들을 그때부터 이제 평양으로 불러들이거든요. 불러들여서 이제 걔네들은 그 신체 검사 그러니까 여자들 한 번이라도 남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으면 그건 무조건 안 되고요. 이런 애들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후에 제가 아주 이제 측근에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옥과에 전문 이게 모집하는 분들한테 옥과에 선발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쁘긴 이쁜데 돌아서면 기억에 남지 않는 애. 뚜렷하게 뭔가 특징이 있어서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안 그래서 된다는 거네요. 북한 애들 이제 공연하거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얘도 얘 같고 쟤도 쟤 같고 그냥 걔가 어떤 애야, 어떻게 생겼어 하면 그냥 눈도 떠갖고 눈이 뭐 얼굴이 동그랗고 뭐 이런 애. 그럼 그런 애는 수두룩한데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다 개성 있게 생겼거나 이런 여성들은 안 되고요. 왜 안 됐을까? 그게 난 좀 궁금해요. 왜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나도 잘 모르겠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다 이제 분류가 그때 다르고 옥과라는 게 이제 선정돼서 올라가게 되면 해마다 계속 다르고 근데 제일 기준이 높은 애가 만족조 하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김일성이를 마사지 해주는 애들. 그래서 우리 친구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만족조. 그러면 걔네들은 김일성이가 유럽 방문할 때도 동행을 하고 함께 이제 다니는 애들이니까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 몸을 만지는 애들이라서 걔네들이 특혜라는 건 이런 말도 할 수 없고요. 그렇게 특혜를 받은 애들은 나오게 되면 간부들이 침을 질질 흘리게 되는 거죠. 왜 침을 흘려요? 남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이 최고 존엄이 다루던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에 대한 호기심은 아마 북한 간부들이 이제 걔네들 만족조로 있는 동안에 걔네들 권한은 중앙당 부장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간부들도 걔네들한테는 깍듯하게 막 절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거기다 나오는 애들은 물론 철저히 사인을 하고 나오지만 여러 개 직업들을 잘 이래서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서 주로 그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아무 가오 없이 마치고 나오게 되면 걔네들 직업은 평양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도 당연히 잘 하겠죠.
우리 보면 어때요? 쟤가 어디가 이쁘지? 이렇게 그래요? 생각되는 애도 있고 음. 그 다음에 김일성 때는 키를 조금 봤어요. 지나치게 큰 여성들은 안 뽑고요. 김정일 시대 때부터는 60까지 뭐 이렇게 키가 이렇게 좀 자그마하고 폭실폭실하고 아무튼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각 초대소로 나가는 거죠. 초대소로 나가서 걔네들이 몇 살까지 있나? 60세까지. 초대소? 그러면 초대소라고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의 별장 같은 것이죠.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올지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는 그곳에 평생을 바쳐서 60세까지? 있어야 그럼 되는 할머니까지 거죠. 되면서 그렇죠. 뭐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에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 내놓으면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는 애들이라 내놓을 수도 없는 애들이고 묘향산 특각 같은 데 가는 애들은 보니까 19세에 들어가서 40년 계약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건 어떻게 안 하면 김일성, 김부자 생일 때 선물이 또박또박 내려오면 아직 살아있는 걸로 부모들은 알고 있고 그런데 진짜 이런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들이 기쁨조에 누가 장군님 더 가까이 근처에서 더 몸을 많이 만지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걔네들 권한은 중앙당 간부들 이상으로 권력이 막강하다는 거. 아마 그 정도는 잘 모를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나와서 자기네 집안 온 가족을 그렇게 살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지방에 사시던 탈북민들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들은 이런 풍어리로 아니면 말고 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저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가서 평양에 있다 보니 지방에서 뭐 영화대학 올라오거나 기쁨조로 올라와 있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들어갈 때 10명 조가 통째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그 조 통째를 다 내보내거든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이제 지방에 다시 내려오는 걸 죽는 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남아보려고 갖은 애를 다 쓰는데 평양은 알다시피 숙박검열이라는 걸 수시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은 숙박검열을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집에 살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 집에 참 여러 가지 부류의 여성들이 많이 머무르게 된 거죠. 제일 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충격들을 걔네들 데리고 있으면서 많이 받고 장군님 가까이에 있어서 나는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 더 클 줄 알았는데 걔네들 입에서 오히려 픽픽거리고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게 저는 늘 마음속에 우리 집안도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전화 오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얘한테 말하면 거기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해주지만 그 당시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눈치로 저는 대충 알게 됐고요. 결국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그 수령에 대한 최고 존엄에 대한 충성도가 확실하게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농촌에서 농사 지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고 권력 가까이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충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를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나보고 계속 바보같이 산다, 멍청이같이 산다, 죽어도 이 장군님 받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날 보고 굉장히 많이 비아냥거렸고 그 걔네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패턴이나 별반 다른 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애들이어서 그 당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많이 어려웠죠. 그냥 어쨌든 걔네들이 온 집안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집이랑 뭐 빚 때문에 다 뺏기고 하게 되면 걔네들이 한 발 나서서 휙 하고 나갔다 오면 손에 달러들을 이렇게 딱 쥐고 들어오고 하는데 보면 오늘 이 사람 만났다가 내일 저 사람 만났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이 집도 하루아침에 딱 사주고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왜 80년대 후반 그거 보십시오. 지금도 아니고 80년대 후반에 그런 생활을 하던 여자들이 바로 기쁨조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했다서 하도 얘기 들어서 완전 깨다 뭐 완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시기에는 사실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기관 집안의 며느리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음. 들어갔다가도 돈을 떠나서 그 가정을 딱 배신하고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머나 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하고 나오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들은 벌써 그 이제 김일성 가까이에 김정일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본주의 완전히 세상화되어 다 되어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실제 걔네들이 생활을 그렇게 하고 가고 이래서 나는 난 참 한참 많이 뒤떨어져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 삶도 본인들이 살아가려고 어디 돈 있는 사람 하나를 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영화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 북한 네. 영화인들이고 그 보여지는 이미지 속이나 TV 속에서 영화인들이나 뭐 그 몇 명 이름 되면 되게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이 왠지 멋있게 잘 나갈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 얼마나 돈 잘 벌고 잘 나갑니까? 그런데 옷 하나 제대로 사고 입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는 사실에 그렇게 집에 가보면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여성들 사는 집에 가면 북한에는 그 이불 껍데기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요. 네. 이불 껍데기 있는 집이 별로 없고요. 있는 옷 하나만 신경을 쓰거든요. 왜 옷이라도 변변하게 입어야 밖에 나가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는 외화벌이가 한창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좀 한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을 낚을 수가 있었고 그 문화가 평양에 그래 다 그 기쁨 그 말하자면 옷가에 들어갔다 나온 애들로부터 해서 저는 그게 온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들은 철저히 돈 맛을 알아버렸고 권력의 이제 힘을 받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걸 걔네들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걔네들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을 통해 상류층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 너무나 80년대 후반 정도 후반이 정말 무슨 배급만 받고 밥만 먹고 살았던 북한의 지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상을 그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끝마다 지네들이 사는 건 어떻고 그러니까 픽픽거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청으로 빠지면 큰일 못 난다고 살게 되잖아요. 하잖아요. 걔네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에서 그런 정치 행사 안 참가해요. 절대로. 그리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당원이라는 징표는 무조건 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자체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게 싫은 거죠. 왜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는요. 정말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죽어도 내가 이 장군님 가까이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걸 왜 생각을 못했냐면 내가 처한 환경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밑바탕에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 때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미안함이라고 할까?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희생을 하고 노력하며 살고 북한의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됐다면 저도 그거 한 사람이기에 저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진짜 그런 죄 아닌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연단을 만들고 하면서 참 많은 여성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혼자 떠난 이 어린 여성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연장자로서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해주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 주고 이래서 이 탈북이라는 이 세계가 대한민국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이런 그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탈북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뭐 내 자신 위해서 뭐 이 돈 쓰고 못 돌아가도 저는
진짜 저는 여기에 있는 비품들을 구입할 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뒤를. 진짜 무슨 비품이 너무 많습니다. 소품이.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좀 안착을 할 수 있고 있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내 꿈은 탈북민들 10명이라도 내가 먹여 살리는 그런 회사를 꼭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게 제 꿈이고요. 지금도 꿈을 꾸고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몇 살 됐을 때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하는 사업도 좀 번창하고 조금 사업을 키워가면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그 판로도 열려서 사업이 조금 더 거듭나고 번창하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글이나 뭐 블로그나 하고 조금 그렇죠. 홍보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게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거를 우리 심하연 씨가 다 하니까 나는 제일 처음에 하연 씨 만났을 때 야, 저렇게 머리 좋은 애가 있었네. 진짜 많이 놀랐고 많이 아까웠어요. 진짜로. 이만큼 클 수 있는데 누군가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우리 심심하면 하윤 씨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할 거고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많이 따박따박 잘 내고 어디가 일터에서 마음대로 정착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아픈 여성들이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공간, 또 일하면서 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는 우리 하윤 씨한테 참 많은 걸 의지하려고 그래서 제가 참 어렵게 결심하고 이 채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의 이제 관심 그리고 사람이 자꾸 욕만 하게 되면요 그 할 수 있는 용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힘을 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